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마천루 사이에서도 유독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임페리움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욕망과 허영이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아우렐리우스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는 겉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성스러운 자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재계의 거물들이 서로의 탐욕을 확인하고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는 추악한 사교장에 불과했다. 행사장 2층에 VIP 전용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강도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온기도 서려 있지 않았으며 마치 벌레들의 춤을 관망하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건조하기만 했다. 그는 손에 들린 크리스털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았고 자신의 등 뒤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고독한 제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도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탄탄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감싸며 금욕적이면서도 위험한 남성미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콧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눈동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작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많은 명문가 영예들이 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며 주변을 배회했으나 도준이 내뿜는 서리빨 같은 냉기에 가로막혀 감히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귀찮은 존재 혹은 사업상의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냉혈한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스캔들에도 휘말리지 않은 채 오로지 그룹의 확장과 권력 강화에만 몰두해온 워커홀릭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행사장 구석진 곳에는 메인 무대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정적에 쌓인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한세연은 이번 경매에 출품될 고미술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기 위해 고용된 임시 보건가였는데 그녀의 존재감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 사이에서 거의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검은색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녀는 주변의 사치스러운 풍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로지 눈앞의 그림 액자에 묻은 미세한 먼지를 털어내고 습도를 체크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험난한 세상을 홀로 버텨오며 단련된 단단한 심지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독한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다. 경매가 중반으로 치닫고 사회자가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인 전설적인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소개하자 장내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도준은 지루함을 느끼며 발코니에서 내려와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행사장 중앙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도준이 무대 앞쪽으로 다가서는 순간 그의 예리한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살기를 포착했고 그것은 수년간의 치열한 경영권 분쟁과 암투 속에서 살아남으며 본능적으로 발달한 감각이었다. 웨이터 복장을 한 남자가 쟁반 아래 숨겨둔 총구를 꺼내드는 찰나의 순간을 도준은 놓치지 않았고 뇌가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여 옆으로 몸을 날렸다. 굉금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지자 평화로웠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소리와 깨지는 소리가 뒤섞이며 지옥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도준을 노린 첫 발은 빗나갔지만 암살자들은 한 명이 아니었고 곳곳에 숨어있던 괴한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들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우렐리우스의 정예 경호팀이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지만 기습적인 공격에 당황하여 대열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도준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칼을 든 괴한을 제압하며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괴한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뒤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권총을 꺼내 정확하게 적의 어깨를 꿰뚫으며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세연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몸을 웅크렸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무작정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으며 침착하게 주변 상황을 살피는 대담함을 보였다. 전직 경호원이었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생존 본능이 그녀의 혈관 속에서 깨어났고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도 정확하게 위협의 근원을 찾아 움직였다. 그녀의 시야에 도준이 2명의 적을 상대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암살자가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들어 그의 뒤통수를 조준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거리가 너무 멀어 소리쳐 경고하기에는 늦었다는 것을 직감한 세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옆에 놓여있던 청동 조각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무거운 청동상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온 힘을 다해 암살자를 향해 내던졌고 조각상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암살자의 팔을 강타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암살자의 총구가 흔들리며 발사된 총알은 도준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고 그 충격으로 도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고통에 신음하며 팔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과 그 너머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낯선 여자의 모습이 도준의 시야에 동시에 들어왔다. 암살자는 분노에 차서 타겟을 변경하여 자신을 방해한 세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순간이었다. 도준은 자신을 구해준 여자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가 암살자와 세연 사이를 가로막아 섰다. 그는 암살자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달려들어 상대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이 움켜쥐고는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암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압당했고 도준은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쓰러진 자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 기절시켰다. 주변의 상황이 정리되고 경호원들이 남은 잔당들을 제압하며 상황을 종료시키는 동안 도준은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연회장의 조명은 파괴되어 깜박거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핏자국이 낭자했으나 도준의 눈에는 오로지 눈앞의 여자 한세연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공포에 질려 주저앉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보통의 여자들과 달리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문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도준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며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동안 갈구해 왔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순수한 용기와 강인한 생명력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준은 심장이 기이한 박동으로 뛰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방금 전에 격렬한 전투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경호팀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도준의 상태를 살피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도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는 세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세연을 완전히 덮었고 압도적인 위압감이 그녀를 감쌌지만 세연은 물러서지 않고 그와 시선을 맞추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도준의 시선이 그녀가 조각상을 던지느라 긁혀서 피가 맺힌 가녀린 손등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올라갔는데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계산이 끝난 가되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았던 그가 생전 처음으로 타인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과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될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세연의 상처난 손을 감싸 쥐었고 그 접촉에 세연이 흠칫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그는 놔주지 않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으며 그 악력에서 느껴지는 소유욕은 세연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도준은 낮은 목소리로 이름이라고 짧게 물었다.
명령죄에 가까운 그 말투에 세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도준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자신도 모르게 한세연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그 이름은 도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그는 마치 귀한 보물을 발견한 수집가처럼 입가에 미세한 호선을 그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호텔 관계자들이 사태 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도준은 여전히 세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결단을 내렸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완벽한 배경을 가진 인형 같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지이자 누구보다 강인한 영혼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밤의 암살 시도는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증명했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필요했기에 그는 이 우연을 운명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도준은 세연을 향해 한세연 씨, 당신은 오늘 내 목숨을 구했고 그 대가는 아주 철저하게 치러질 겁니다 라고 선언하듯 말했다. 세연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반문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도준은 그녀의 손을 이끌고 발코니 쪽이 아닌 VIP 전용 비상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이거 놓으세요 라고 세연이 저항했지만 도준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선택권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눈에 들어왔고 아우렐리우스의 총재가 찍은 사람은 결코 도망칠 수 없으니까. 도준의 이 오만하고 독단적인 말은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펼쳐질 폭풍 같은 미래를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부서진 연회장의 잔해 속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고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한적한 교외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도준은 마치 옆자리에 앉은 한세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태블릿 PC를 통해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해 오는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세연은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납치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이 차에 태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도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한 기운이 두려움보다는 기묘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다. 도준은 이따금씩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연을 곁눈질하며 그녀가 도망칠 궁리를 하는지 혹은 공포에 질려 있는지를 관찰했지만 세연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요할 뿐이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남산 자락에 위치한 아우렐리우스 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레지던스로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높이 솟은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잘 가꿔진 정원과 그 너머로 위용을 자랑하는 현대식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규모와 화려함은 세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도준이 먼저 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허리를 숙여 그를 맞이했고 그는 자연스럽게 세연에게 손짓하며 따라오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렸다. 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따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도준의 넓은 등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열기가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며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거실로 들어선 도준은 겉옷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바 테이블로 걸어가 위스키 병을 집어들며 세연에게도 한 잔 권하겠냐는 듯 눈짓을 보냈다. 세연이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자 그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잔에 술을 채운 뒤 한 모금 들이키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녀의 신상명세를 읊기 시작했다. 한세연 28살 한국대학교 회화과 졸업 현재 프리랜서 미술품 복원가 그리고 전직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인 고 한진우 씨의 외동딸이라는 정보까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세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도주는 그녀의 동요하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즐기듯 바라보며 당신의 배경이 생각보다 흥미롭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평가에 가까웠다. 세연은 도준이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자신의 뒷조사를 했는지 따져 물었다. 도준은 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이건 뒷조사가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최소한의 신원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세연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하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할 테니 감정적인 대응은 접어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세연은 꼿꼿한 자세로 그의 맞은편에 앉아 도준을 노려보았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 봉투 겉면에는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세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도준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도준은 당황한 세연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의 견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도준의 결혼 문제를 빌미로 경영권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도준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입을 막고 이 사회를 안심시킬 수 있는 법적인 아내였지만 재벌가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호랑이를 들이는 꼴이기에 원치 않는다고 했다. 아했다. 그는 세연처럼 배경은 깨끗하지만 지킬 것이 없어 약점이 적고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여자가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세연은 도준의 제안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모욕적이라고 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의 권력 싸움에 놀아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보건가일지라도 누군가의 도구나 방패막이로 쓰이다 버려질 인생은 아니라고 외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도준은 그녀를 잡지 않고 그저 묵묵히 위스키 잔을 흔들며 등 뒤에 대고 나가는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 밖의 세상이 당신이 알던 어제와는 다를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세연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오만하고 무례한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기에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와 택시를 호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세연은 익숙한 자신의 옥탑방 작업실 문을 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꼈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스위치를 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중하게 복원 중이던 그림들은 칼로 찢겨 나뒹굴고 있었고 물감과 도구들은 바닥에 엎질러져 엉망이 되어 있었으며 방 안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둑의 소행이 아니라 누군가가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였으며 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입 조심해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겨우 지켜온 자신의 작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다. 그때 깨진 창문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며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 세연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작업용 칼을 집어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괴한들은 그녀가 오늘 연회장에서 도준을 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파견된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세연을 제거함으로써 도준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세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괴한 중 한 명의 팔을 그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점차 구석으로 몰리게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도준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고 좁은 방 안에서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지며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경호원들에 의해
괴한들이 제압되고 상황이 정리되자 그들 뒤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도준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마치 이 모든 사태를 예견했다는 듯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이었다. 그는 엉망이 된 방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세연을 번갈아 보며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나직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도준은 세연에게 다가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며 당신은 이미 내 적들의 타겟이 되었고 혼자 힘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세연은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한 현실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도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고개를 떨구었다. 다시 도준의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연은 찢어진 자존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느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도준은 그녀에게 시간을 주려는 듯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초조한 듯 무릎을 톡톡 두드리고 있어 그 역시 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저택에 도착하여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고 세연은 결심을 굳힌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남아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을 위협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세연은 도준이 내민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는데 그 안에는 2년이라는 계약기간과 함께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되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로 연기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도준은 부부관계에 있어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직접 추가하며 세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대신 그 어떤 경우에도 배신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에는 붉은색 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았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고 잉크가 종기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실감했다. 도준은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거두어 드렸고 악수를 청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준은 세연을 2층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그가 사용하는 침실, 바로 옆방으로 두 사람의 공간이 철저히 분리되면서도 언제든 서로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구조였다. 방 안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삭막하기 그지없었고 세연은 낯선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되새기며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 같은 미래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도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도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잔인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그 손길만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간 세연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도준을 발견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식사에만 집중했다. 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침 식사를 차려내는 동안 세연은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도준과의 거리감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도준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늘부터 당신은 공식적인 내 약혼녀로서 공식 석상에 나서야 하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통보하듯 말했다. 세연은 입안이 깔깔해지는 것을 느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도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된 전쟁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도준은 세연을 데리고 청담동의 고급 부티크 샵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상류층 사모님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세연에게는 그저 별 3개와 같은 공간이었다. 디자이너와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도준을 영접했고 그는 세연을 가리키며 그녀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옷과 장신구로 꾸며놓으라고 지시한 뒤 소파에 앉아 잡지를 펼쳤다. 세연은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 사이에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도준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디자이너들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차 낯선 귀부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세연은 가면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단장을 마친 세연이 탈의실에서 나오자 잡지를 보던 도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세연은 놓치지 않았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세연의 청초하면서도 고혹적인 매력을 완벽하게 살려주었고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팔을 내밀었고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웠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세상 그 어떤 커플보다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거짓이 숨겨져 있었다.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총수 강도준이 결혼을 발표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았으며 모든 언론 매체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낼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계의 황태자이자 철옹성 같았던 그가 선택한 여자가 재벌가의 영예가 아닌 평범한 집안 출신의 미술품 복원가라는 사실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온갖 추측과 루머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세연은 세상의 소란과는 단절된 채 도준의 본가로 향하는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곧 마주하게 될 진짜 전쟁터를 생각하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도준이 건넨 두꺼운 파일 속에 담긴 강씨 일가의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주의 사항들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옆자리의 도준은 태연하게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굳어있는 그의 턱선은 그 역시 긴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으며 오늘 밤이 두 사람의 계약 결혼 생활에 있어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관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도준의 봉화는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으로 높은 담벼락과 수많은 감시 카메라들이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하듯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는 동안 세연은 마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허리를 더욱 꼿꼿이 세웠다. 현관에 들어서자 도열에 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소파에 앉아있는 중년의 여인과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도준의 새어머니인 최명희 이사와 이복동생 강민혁 상무였는데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도준이 세연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그녀를 에스코트에 다가가자 최명희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입을 열어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다. 최명희는 세연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도준을 향해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계집애를 데려와서 안주인 행세를 시키려는 거니? 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세연의 가슴을 후벼 팠고 옆에 있던 민혁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형님, 취향이 이렇게 저렴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룹 이미지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민혁의 비아냥거림에 세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받아쳤다. 제 아내에 대한 모욕은 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혁이 너는 주가 걱정할 시간에 네가 말아먹은 계열사 실적이나 챙기는 게 좋을 거다. 도준의 서슬퍼런 경고에 민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는데
최명희와 민혁은 끊임없이 세연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무식함이나 가난한 배경을 들춰내려 안간힘을 썼다. 와인 매너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어 메뉴를 읽는 것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시험되었지만 세연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갔다. 그녀는 보건가로 일하며 수많은 상류층 고객들을 상대해 보았기에 테이블 매너에 익숙했고 예술사를 공부하며 익힌 기초적인 프랑스어 실력으로 메뉴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세연의 의외로 빈틈없는 모습에 최명희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도주는 그런 세연을 묵묵히 지켜보며 내심 놀라움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에 있을 외교 사절단 초청 파티를 언급하며 그곳에서 세연이 도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만들 작정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우렐리우스 그룹이 주최하는 외교 사절단 초청 파티는 시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유럽의 거대 하운 회사와 아우렐리우스 간의 중요한 항만 개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세연은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올린 머리에 다이아몬드 핀을 꽂아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며 도준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세연은 도준에게 배운 대로 은은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완벽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도준은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잠시 세연의 곁을 비우게 되었고 그 틈을 타 민혁이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세연에게 접근했다. 민혁은 세연에게 정중한 척하며 다가와 이번 계약의 핵심 인물인 프랑스 대사 앙리 백작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앙리 백작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예술 애호가였는데 민혁은 미술 전공자인 세연이 그의 앞에서 실수를 저질러 계약을 망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세연은 민혁을 따라 VIP 라운지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앙리 백작이 몇몇 전문가들과 함께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을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 그림은 19세기 인상파 화가의 미공개작으로 추정되는 작품이었는데 진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민혁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큰 소리로 여기 제 형수님이 미술품 복원 전문가이시니 명쾌한 해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외치며 세연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모든 시선이 세연에게 집중되었고 앙리 백작은 흥미롭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세연에게 그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들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신출내기 복원가에게 떠넘긴 것은 명백한 함정이었고 도준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연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그림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캔버스의 표면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민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도준을 힐끔거렸지만 세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전문가적인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고개를 든 세연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발음의 불어로 이 그림은 진품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장내가 술렁거렸고 민혁은 네가 감히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냐 며 화를 내려 했지만 세연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화풍이나 색감은 완벽하게 모사했지만 캔버스의 균열, 즉 크랙의 형태가 인위적입니다. 19세기의 자연스러운 노화로 생긴 크랙은 불규칙한 거미줄 모양을 띠지만 이 그림의 크랙은 열을 가해 인위적으로 만든 둥근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용된 푸른색 안료는 1920년대 이후에 개발된 합성 안료인 프탈로시아닌 블루입니다. 작가가 사망한 뒤에 나온 물감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위작의 증거입니다. 세연의 논리, 정연하고 전문적인 분석에 전문가들은 탄성을 자아냈고 앙리 백작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감탄으로 바뀌었다. 앙리 백작은 박수를 치며 세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아우렐리우스의 안목은 사업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에서도 탁월하군요.
이런 훌륭한 전문가를 아내로 두셨다니 부럽습니다. 라고 극찬했다. 그는 자신이 하마터면 위작을 거액을 주고 살 뻔했다며 세연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덕분에 분위기는 급반전되어 아우렐리우스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혁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이 되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도주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동안 수많은 여자들을 봐왔지만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여자는 세연이 처음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주는 피곤해 지쳐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세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침묵을 지켰을 그가 먼저 입을 열어 오늘 훌륭했어. 당신 덕분에 계약이 수월하게 풀릴 것 같군. 이라고 칭찬을 건넸다. 세연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고, 도준의 입계는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난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위작을 진품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연의 담백한 대답에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가진 직업적 양심과 강단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고, 차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저택에 도착한 직후 도준의 개인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나오며 긴급 보고를 올렸기 때문이었다. 총재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옵시디언 그룹이 우리 주력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강민혁 상무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도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서워 맹수의 것으로 돌변했고, 방금 전까지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세연에게 먼저 들어가서 쉬어.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라고 짧게 말하고는 비서와 함께 서재로 향했다. 세연은 멀어지는 도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겨우 하나의 산을 넘었을 뿐이며 앞으로 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직감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에 들어선 도준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고, 민혁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쟁사인 옵시디언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옵시디언 그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경영 방식으로 악명 높은 기업으로 아우렐리우스와는 오랜 숙적 관계였다. 도준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려 했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세연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민혁이 이 정도로 막 나간다면 세연을 다시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했고, 도준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세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열린 서재 문틈으로 도준이 고뇌의 찬 표정으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평소에 냉철하고 완벽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그는 지극히 고독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세연은 들어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그가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두었음을 상기하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도준에 대한 연민과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준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도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쳤고, 식탁에 앉은 세연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말투로 말을 걸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개인 경호를 강화할 거야. 불편하더라도 참아.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세연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걱정을 읽어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세요. 당신도요. 라고 작게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도준의 넥타이를 매던 손이 잠시 멈칫했고 그는 묘한 표정으로 세연을 응시하다가 뒤돌아서 나갔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세연은 이제 자신이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 이 전쟁의 한복판에 함께 서 있는 파트너가 되었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도준을 돕고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며 불길한 전조를 알리는 가운데 강도준은 피 묻은 셔츠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오늘 밤 그룹 내부에 숨어있던 옵시디언의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비밀리에 폐공장으로 향했으나 그것은 강민혁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이었고 수정 열쇠 속에서 치열한 혈투를 벌여야만 했다. 비록 뛰어난 무술 실력과 기지로 적들을 제압하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복부에 깊은 자상을 입었고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야수와도 같았다. 놀란 집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의사를 부르려 했으나 도준은 쉰 목소리로 저지하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구급 상자만 방으로 올려보내라고 명령한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세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현관 쪽의 소란스러움에 놀라 달려나왔고 피투성이가 된 도준의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도준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으르렁거렸는데 그것은 거부라기보다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의 발로였다. 하지만 세연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의 팔을 낚아채 자신의 어깨에 두르며 지금 당신 꼴이 어떤지 알기나 해요. 고집 피우지 말고 나한테 기대요 라고 소리쳤다. 도준은 그녀의 의외로 강한 힘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잠시 멍해졌고 극심한 통증과 현기증으로 인해 결국 저항을 멈추고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올랐다. 침실로 들어온 세연은 도준을 침대에 눕히고는 망설임 없이 가위를 가져와 그의 피 젖은 셔츠를 잘라내기 시작했는데 드러난 그의 상체는 탄탄한 근육질이었지만 그 위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오늘 입은 자상은 오른쪽 복부 쪽으로 다행히 장기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꽤 깊어서 지혈과 봉합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세연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소독약과 거즈를 준비했다. 미술품 보건가로서 손상된 캔버스를 다루듯 그녀는 도준의 상처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루었는데 따가운 소독약이 닿을 때마다 도준의 근육이 움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도준은 고통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세연이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도준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의 집중한 옆 얼굴을 바라보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항상 누군가를 의심하고 경계해야만 했던 그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은 낯설면서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의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도준은 충동적으로 세연의 손목을 잡았고 놀란 세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혀들며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도준은 열에 들뜬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왜 도망가지 않았지? 내가 죽게 내버려 뒀으면 이 지옥 같은 계약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자조적으로 물었다. 세연은 도준의 뜨거운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손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당신이 죽으면 나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우린 파트너잖아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계약관계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세연은
이 거칠고 고독한 남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도주는 그녀의 대답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쓸쓸하기 그지없었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비가 오는 날은 싫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지.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파티를 즐기느라 어머니가 죽어가는 줄도 몰랐어. 나는 그 차가운 병실 복도에 혼자 앉아 맹세했지. 절대 사랑 따위에 휘둘려 약해지지 않겠다고. 도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충격적이었고 세연은 그가 왜 그토록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하고 사람을 믿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재벌가의 화려한 후계자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는 상처 입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고 세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감싸주며 자신의 천을 나누어 주었다. 저도 아버지를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제가 있으니까요. 세연의 따뜻한 위로의 도주는 다시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괴물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날 밤 도주는 수면제의 기운이 아니라 세연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 위에서 잠든 도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세연은 밤새 그를 간호하느라 침대 옆 의자에서 쪽잠을 잤고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도준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이 내린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준이 뒤척이며 눈을 뜨자 세연은 황급히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는 잽싸게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아 끌어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거칠었던 수염 자국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에 세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잠긴 목소리로 가지마,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줘 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짧지만 소중한 아침의 평화를 만끽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저택의 분위기와는 달리 도준의 집무실 밖 세상은 더욱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강민혁과 옵시디언 그룹의 회장은 은밀한 회동을 갖고 있었다. 민혁은 실패로 돌아간 어젯밤의 습격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옵시디언의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은 며칠 전 파티장에서 도준이 세연을 바라보던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그 눈빛에 담긴 소유욕과 애정은 누가 봐도 명백한 약점이었다. 회장은 시가를 피우며 강도준이라는 놈은 쇠처럼 단단해서 뚫을 틈이 없었지. 하지만 이제 놈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생겼어. 저 여자를 건드리면 놈은 이성을 잃고 무너질 거다 라고 사악한 계획을 제안했다. 도준은 부상 사실을 숨긴 채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출근을 강행했고 세연에게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저택에 머물 것을 신신당부했다. 세연은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안심시키기 위해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업실에 두고 온 복원 중인 그림들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특히 의뢰인의 독촉을 받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에 그녀는 도준 몰래 잠깐만 다녀오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세연은 경호원들에게 근처 갤러리에 잠시 들르겠다고 둘러대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옥탑방 작업실로 향했다.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리는 늑대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작업실에 도착한 세연은 서둘러 그림을 포장하고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인기척에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좁은 방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강민혁이 서 있었다. 민혁은 형수님, 형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데 이렇게 겁도 없이 돌아다니시면 곤란하죠 라며 비아냥거렸고 사내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세연은 뒷걸음질 치며 작업용 나이프를 잡으려 했지만 순식간에 달려든 사내들에 의해 제압당했고 입이 틀어막힌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민혁은 그녀의 뺨을 톡톡 치며 형님이 미쳐 날뛰는 꼴을 볼 생각하니 벌써부터 즐겁군. 걱정 마세요. 당장은 죽이지 않을 테니 라고 속삭였다. 도주는 회사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던 중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호팀장으로부터 세연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뇌가 하얗게 타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회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의 살기 어린 표정에 임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다. 도주는 즉시 위치, 추적을 지시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소집하라고 고함쳤지만 세연의 핸드폰 신호는 이미 끊긴 상태였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제한 번호의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화면 속에는 의자에 묶인 채 기절해 예래 있는 세연의 모습과 그 옆에서 손을 흔드는 민혁의 모습이 나타났다. 형님, 형수님을 찾고 싶으시면 혼자 오셔야 할 겁니다. 위치는 알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폐항구 13번 창고입니다. 도주는 휴대폰을 으스러뜨릴 듯 쥐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고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붉게 충혈되어 핏발이 섰다. 그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잔혹한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고 도주는 그 대가로 그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서랍 속에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다. 비서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도주는 내 아내야. 내 여자가 잡혀있다고 다 비켜. 막는 놈은 다 죽여버린다 라고 외치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세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상관없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편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정신을 차린 세연은 자신이 의자에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바닷물 비린내가 진동하는 창고 안에는 수십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지키고 있었고 민혁은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세연은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하지만 낯선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미열과 어지러움, 그리고 예민해진 후각. 그녀는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만약 자신의 예감이 맞다면 지금 그녀의 몸속에는 도준의 아이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전율했고 그녀는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찾게 되었다. 민혁이 전화를 끊고 세연에게 다가와 이제 곧 형님이 오실 거야.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자고 라며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렸다. 세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매섭게 노려보았고 당신은 절대 도준 씨를 이길 수 없어. 그는 당신 같은 비겁자와는 차원이 다르니까 라고 쏘아붙였다. 민혁은 분노에 차서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벽을 뚫고 돌진해 들어왔다. 먼지와 파편이 날리는 가운데 찌그러진 차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남자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검은 코트를 휘날리고 있었고 그의 양손에는 두 자루의 총이 들려 있었다. 강도준. 그가 자신의 여자를 되찾기 위해 마침내 전쟁터에 도착한 것이다. 폭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창고 벽면 사이로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걸어 나오는 강도준의 모습은 흡사 지옥불을 뚫고 나온 아수라와도 같았다. 그는 찌그러진 자동차 보닛을 밟고 넘어서며 양손에 들린 권총을 능숙하게 장전했고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광기보다는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혁의 사주를 받은 용병들이 당황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했지만 도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반사신경으로 엄폐물 사이를 파고들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의 급소를 타격해 나갔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에서도 그의 시선은 오로지 창고 구석에 묶여있는 한세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녀를 건드린 자들은 단 한 명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무언의 맹세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세연은 귀를 찢는 듯한 총성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경련했지만 도준이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잃어가던 의식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낡은 드럼통 뒤에서 튀어나와 용병 한 명의 목을 감아 돌리며 제압하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 접근하는 적의 무릎을 쏴과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것은 우아하면서도 잔혹한 춤사위와 같았고 평소 수트 차림으로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총재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야수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도준의 흰 셔츠는 이미 터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어 세연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용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가 세연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몸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세연의 관자놀이에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여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라고 악을 쓰며 발악했다. 도준은 그 순간 마치 정지 화면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고 겨누고 있던 총구를 천천히 내리며 민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양손을 들어 보였다. 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때조차 보이지 않았던 두려움이었고 그 모습에 민혁은 비열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안도했다.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혁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세연이 다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확률은 극히 희박했다. 그는 짐짓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그 여자를 놔줘. 네가 원하는 건 내 목숨과 경영권 아닌가. 여자는 보내고 나와 단판을 짓자라고 제안하며 천천히 바닥에 총을 내려놓았다. 민혁은 도준의 제안에 솔깃해하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웃기지 마. 이 여자가 내 유일한 약점이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형님도 무릎 꿇고 빌어보시지라며 더욱 총구를 세연의 머리에 밀착시켰다. 세연은 차가운 금속성이 피부에 닿는 감촉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도준이 자신을 위해 무기를 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세연은 도준과 눈이 마주쳤고 그의 깊은 눈동자가 믿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며 용기를 내어 민혁이 방심한 틈을 타 뒤로 힘껏 머리를 젖혀 그의 코를 들이받았고 동시에 하이힐 굽으로 민혁의 발등을 지식여버렸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민혁이 고통에 몸을 비틀며 균형을 잃은 사이 도준은 바닥에 있는 총을 집을 새도 없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민혁의 손목을 쳐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묵직한 주먹을 앞면에 꽂아 넣었고 민혁은 그대로 나가떨어지며 정신을 잃었다. 도준은 쓰러진 민혁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세연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도준의 품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린 세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도준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세연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도주했던 용병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기척이 느껴지자 도주는 세연을 부축하여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준비해둔 차량에 오른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현장을 벗어났지만 도준의 표정은 안도감보다는 더 깊고 어두운 수심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 옵시디언 그룹과의 전면전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도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려 노력했는데 그의 곁에서 잠든 세연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꼬리일 뿐 몸통인 옵시디언 회장은 세연의 존재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임을 확인했으니 앞으로 더 잔인하고 집요하게 그녀를 노릴 것이 분명했다. 도주는 자신이 곁에 있는 한세연은 영원히 표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곁에서 도려내는 것뿐이라는 잔혹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이었지만 그녀가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나았기에 그는 다시 한번 감정 없는 괴물의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여 의사가 세연의 상태를 살피고 나간 뒤 도주는 깨어난 세연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표정은 조금 전의 애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세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준의 상처를 살피려 손을 뻗었지만 도준은 매몰차게 그녀의 손을 쳐내며 뒷걸음질 쳤다.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구한 건 계약상의 의무였을 뿐이야. 내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게 싫었을 뿐이라고. 도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주던 남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도준은 흔들리는 세연의 눈동자를 외면하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와 비행기 티켓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계약은 파기한다. 위약금은 충분히 넣었으니 이걸 가지고 당장 한국을 떠나. 네가 내 약점이 되는 건 더 이상 사양이야. 너 때문에 내 사업이 방해받는 꼴은 못 보겠어. 그는 일부러 모욕적인 단어를 골랐으며 세연의 자존심을 긁어놓으려 애썼고 그래야만 그녀가 미련 없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 믿었다. 당신 진심이에요. 그 눈빛. 날 안아주던 그 온기도 다 연기였나요?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주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으며 그래, 다 연기였어. 넌 그저 내 방패막이었을 뿐이야. 라고 거짓을 고했다. 세연은 도준의 잔인한 말에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눈에 고였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떠나줄게요. 하지만 기억해요. 오늘 당신은 당신을 진심으로 믿었던 유일한 사람을 버린 거예요.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세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고 도주는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석상처럼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도주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고 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택을 나온 세연은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결국 낡은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와 함께 심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문득 창고에서의 예감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다.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산부인과를 찾았고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산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태아를 위해서라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선고했다. 임신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세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덮쳤다. 아이 아빠인 도주는 그녀를 매몰차게 버렸고 자신은 쫓기는 신세나 다름없는데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로비의 TV 뉴스에서 아우렐리우스 그룹이 옵시디언 그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검찰 고발과 함께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자 세연은 본능적으로 도준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터에서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밀어냈다는 것을, 그 잔인한 이별 통보가 사실은 가장 간절한 사랑 고백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세연은 배에 손을 얹고 뉴스 화면 속에 냉정한 표정을 한 도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도준이 자신을 위해 괴물이 되어 싸우는 동안 자신은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당당하게 그의 곁에 서겠다고. 세연은 도준이 준 돈 봉투를 꺼내 그 안에 든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리고 대신 지방행 고속버스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다. 그녀는 도준이 정해준 도피처가 아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의 은신처로 사라져 그가 안심하고 싸울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한편 텅 빈 집무실에서 도준은 창밖에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위스키를 들이키고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세연의 행방불명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마련해둔 해외 안전 가옥으로 가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다려줘. 이 썩어빠진 놈들을 전부 태워버리고 깨끗해진 세상에서 널 다시 데리러 갈 테니까.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이 시간부로 옵시디언에 대한 모든 공격을 시작한다.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남자의 복수극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강도준이 이끄는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총공세는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옵시디언 그룹을 덮쳤고 그들의 자금줄과 비리 장부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상대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도준은 며칠째 잠 한숨 자지 않고 작전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적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세연이 사라진 그날 이후 텅 빈 동굴처럼 공허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마련해준 해외 은신처가 아닌 국내의 어느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녀의 고집스러움에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와 강민혁의 잔당들이 세연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그녀를 납치했다는 비보를 전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도준의 이성은 그 즉시 마비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두 동강나며 그의 손바닥을 찔러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민혁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쥐가 되어 있었기에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였고 도준은 자신의 오판이 세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경찰과의 공조를 거부하고 자신이 육성해온 최정예 사설 용병 부대인 그림자팀을 소집했는데 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반드시 민혁을 처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도준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직접 무기를 챙기며 놈들의 목적지는 인천항의 폐컨테이너 야적장이다. 협상은 없다. 전원 사살해도 좋으니 반드시 한세연을 무사히 데려와라 라고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헬기에 오르는 도준의 눈빛은 더 이상 기업의 총수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기 위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된 전사의 그것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인천항의 야적장 한가운데 높게 쌓인 컨테이너 박스 꼭대기에서 한세연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밧줄에 묶여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강민혁이 한 손에는 기폭 장치를, 다른 한 손에는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무장한 용병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세연은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려 애썼지만 칼날 같은 바람이 얇은 옷을 파고들 때마다 몸이 움츠러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민혁은 도준을 파멸시키기 위해 세연을 미끼로 썼지만 이미 자신의 패배가 확정적임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도준이 나타나면 그가 보는 앞에서 세연과 함께 자폭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자 민혁은 광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야적장 주변의 조명들이 일제히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다. 도준은 헬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레페를 타고 지상으로 뛰어내렸고 그의 뒤를 이어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이 그림자처럼 흩어지며 민혁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다. 총성이 빗발치고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세연이 묶여있는 컨테이너 탑을 향해 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적들의 총구 따위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세연의 눈동자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다. 도준이 컨테이너 탑 아래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세연을 일으켜 세워 절벽 같은 난간 끝으로 끌고 갔고 도준을 향해 어서 와라. 형님 여기가 우리 형제의 무덤으로 딱 좋지 않나 라고 소리쳤다. 도준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고 민혁이 쥐고 있는 기폭장치를 보며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보이며 민혁아, 넌 경영권이 탐났을 뿐이잖아. 나를 죽이면 돼. 그 여자는 아무 죄가 없어. 보내줘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형님이 가진 모든 걸 뺏는 게 내 목표야. 이 여자가 죽으면 형님은 평생 지옥 속에서 살게 되겠지. 그게 내가 원하는 복수야 라고 섬뜩하게 대답했다. 세연은 민혁의 팔에 목이 졸린 채 도준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든 도준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제갈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오지 마요. 위험해요 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고 도준은 그 애절한 눈빛을 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단 고통을 느꼈다. 도준은 세연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저격수의 탄환이 민혁의 어깨를 스쳤고 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도준은 짐승처럼 컨테이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고통 속에서도 기폭장치를 누르려 했지만 고장난 듯 작동하지 않았고 당황한 그는 기폭장치를 집어던지고 품에서 권총을 꺼내 세연의 머리를 겨누었다. 다 같이 죽자라고 외치는 민혁의 손가락이 방가쇠에 걸리는 찰나 세연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몸을 뒤틀어 민혁의 발을 밟고 머리로 그의 턱을 들이받았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민혁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총구가 허공을 향했고 그 틈을 타 도준이 옥상으로 뛰어올라와 민혁에게 몸을 날렸다. 두 남자는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는데 도준은 분노에 찬 주먹으로 민혁의 얼굴을 가격하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민혁은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도준의 옆구리를 찔렀고 끔찍한 통증과 함께 도준의 움직임이 잠시 둔해졌다. 민혁은 그 틈을 타 도준을 밀쳐내고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향해 기어갔고 세연은 묶인 몸으로 바닥을 기어가 민혁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민혁이 총을 집어들고 세연을 향해 조준하는 순간 도준은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세연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안 돼, 라는 세연의 비명소리는 터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절규는 도준의 영혼을 울렸고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을 세연에게 보인 채
민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밤공기를 갈랐고 도준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민혁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바다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남은 힘을 다해 민혁의 목을 졸라 제압했고 뒤따라 올라온 그림자 팀원들이 민혁을 완전히 포박함으로써 길고 긴 싸움은 끝이 났다. 도준은 민혁이 제압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가슴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흰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세연은 밧줄이 풀리자마자 도준에게 기어가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는데 그녀의 눈물방울이 도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도준은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세연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안 다쳤어, 다행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오로지 세연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고 그 바보 같은 사랑에 세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세연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나 괜찮아요. 제발 눈 감지 마요.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라고 소리치며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그 말은 희미해져 가던 도준의 의식을 붙잡는 강력한 닻이 되었고 그의 눈동자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잠시 커졌다. 아기라고. 도준은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그가 평생 지어 보인 미소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기에 억지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세연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응급구조대원들이 황급히 올라와 도준을 들것에 싣기 시작했다. 세연은 도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고 도준은 산소 마스크를 쓰기 직전까지 세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구급차 안에서 도준의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세연은 도준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지난번 도준이 자신을 밀어낼 때 느꼈던 배신감이 사실은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희생이었음을 이제는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다. 도준은 마취제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무의식 중에 세연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악력은 그가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했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은 지난밤의 어둠과 공포를 몰아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병에 도착하여 도준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세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손에는 도준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씻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무사하기를 함께 빌자고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수술은 장장 10시간이 넘게 진행되었고 그룹의 임원들과 비서실장이 달려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지만 세연은 그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만을 바라보며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 속에서 도준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주목했다. 총알이 심장 비껴가서 천만다행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연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도준이 살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깊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던 모든 시련과 악연은 끝이 났고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시간뿐이었다. 병원 VIP 병동의 1인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소독약 냄새를 희미하게 지워내고 있었고 강도준은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한세연의 가냘픈 등이었다.
그녀의 손은 도준의 손을 꽉 잡은 채 놓지 않고 있었고 그 온기는 그가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 동안 유일하게 그를 이승으로 붙잡아둔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도준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직 마취 기운이 남아있는 뻐근한 팔을 움직여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그 미세한 인기척에 세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퉁퉁 부은 그녀의 눈이 도준과 마주치자 다시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다. 도준은 산소 마스크를 벗겨내려는 신용을 했고 세연이 다급하게 도와주자 그는 거칠게 갈라진 목소리로 울지 마. 네가 울면 심장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라고 농담 섞인 위로를 건넸다. 세연은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나를 두고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말아요. 라고 울먹였고 도준은 그런 그녀를 깊이 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도 가면을 쓸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했다. 미안해. 너를 지키기 위해 너를 밀어냈던 건데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어. 다시는 네 손을 놓지 않을게.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서로의 천을 확인하며 지난날의 오해와 상처를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다. 세연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도준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그녀의 배 쪽으로 옮겼고 떨리는 손을 들어 아직은 평평한 그녀의 복부 위에 얹었다. 여기 정말 우리 아이가 있는 거야? 라고 묻는 도준의 목소리에는 천하의 냉혈한 총재답지 않은 긴장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도준의 손 위에 겹쳤고 네, 7주래요. 아빠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도준은 가슴 벅찬 감동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는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그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 그는 뱃속의 아이에게 안녕 아가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앞으로 목숨을 바쳐서 너와 엄마를 지켜줄게 라고 나직하게 맹세했다. 도준이 회복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시끌벅적했는데 강민혁과 그를 도운 임원들은 전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민혁은 살인 미수와 횡령, 산업 스파이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이 예상되었고 그의 어머니인 최명희 역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해외로 추방되듯 떠나야 했다. 옵시디언 그룹은 불법 자금 운용이 드러나 공중분해되었고 아우렐리우스가 알짜 계열사들을 인수하며 도준의 위상은 전보다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도준이 더 이상 공포와 독단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총재가 결혼 후 부드러워졌다며 수군거렸지만 그 변화가 싫지 않은 듯 사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계절이 바뀌어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도준은 퇴원 수속을 밟기 전 세연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그녀를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휠체어를 거부하고 제 발로 굳건히 선 도준은 세연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처음 묶어주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는데 도준은 세연이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 서류를 반으로 찢고 다시 잘게 찢어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종이 조각들이 벚꽃 잎처럼 흩날리는 것을 보며 세연이 놀란 표정을 짓자 도준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과 계약이었지만 끝은 진심과 영원이었으면 해. 한세연,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가짜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반려자로. 도준은 주머니에서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세연의 약지에 끼워주었고
세연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든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세연의 승낙의 도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아올렸고,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정원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이 종료되고 사랑하는 연인으로서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며 그 어떤 법적 효력보다 강력한 사랑의 서약이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병원 사람들은 한편의 영화 같은 장면에 박수를 보냈고 두 사람은 쑥스러운 듯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아우렐리우스 그룹의 본사 로비에는 아침부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강도준 회장이 어린아이를 안고 출근했기 때문이었다. 도준의 품에 안긴 아이는 세연을 쏙 빼닮은 큰 눈망울을 가진 아들 강구진이었는데 도준은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마다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회장님,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알리자 도준은 아쉬운 표정으로 아이를 세연에게 넘겨주며 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우진아, 아빠 돈 많이 벌어올게. 엄마랑 얌전히 놀고 있어. 라며 혀 짧은 소리를 내는 도준의 모습에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세연은 이제 어엿한 갤러리 관장이 되어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고 도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보건가이자 기획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도준의 집무실로 들어와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3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던 그날의 악몽은 이제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도준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세연과 아이를 보자마자 경무에 시달리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소파에 앉아 세 가족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치열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도준의 세상은 이제 이 작은 방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우진이를 재우고 난 뒤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문득 도준이 세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봐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라고 세연이 묻자 도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그 경매장에서 네가 나를 구해줬던 그 순간 말이야. 라고 회상에 잠겼다. 그때 내 눈빛을 보고 알았어. 이 여자가 내 운명이라는 걸. 그 한 번의 눈맞춤이 내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지. 도준의 고백에 세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랬어요. 차갑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눈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여자에게 차갑던 총재는 이제 한 여자의 따뜻한 남편이 되었고 단 한 번의 눈맞춤으로 시작된 인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의 끈이 되어 두 사람을 묶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단단해졌고 시련을 극복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도준은 세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랑해, 한세연.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너만을 사랑할게 라고 속삭였고 세연 역시 나도 사랑해요. 강도준,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라고 화답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넘어 네버엔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